혹시 다들 애니 좋아하시나요? 대부분은 당연히 관심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클릭해주셨다면 아마도 저랑 같은 덕후 분들일 가능성이 높을 테니까요. 그런데 요즘이요, 이 애니메이션 보는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 좀 많아지지 않았나요? 제 주위만 봐도 관심이라곤 전혀 없던 친구들이 고치더록이나 최AI 같은 작품 보고 이거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분명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애니나 만화 같은 것들은 즐길 사람들만 즐기는 비주류 문화였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애니뿐만이 아니에요.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서브컬처 게임, J-팝, 버튜버나 버추얼 아이돌까지 소위 오타쿠 문화, 요즘 말로는 서브컬처라고 불리는 것들을 향유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한국이 서브컬처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죠.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들만의 문화였던 서브컬처는 어떻게 한국에서 대중화되어 전성기를 맞고 있을까요? 또 그러한 서브컬처의 시대에서 어떠한 문화들이 탄생하고 유행하며 한국의 서브컬처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의 주제, 드디어 도래한 서브컬처의 시대입니다. 사실 영상의 주제에 관해 얘기하려면 서브컬처가 확 떠오르던 20년대에 관한 내용들이 가장 중요하긴 하겠지만,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잠시 우리나라 2010년대 서브컬처의 상황이 어땠는지 간단히 얘기해볼까요? 그때 서브컬처의 콘텐츠나 소비 방식, 인식 등은 현재와 많이 달랐습니다. 예시를 몇 개 들어보자면요. 일단 애니메이션의 경우 시청하는 사람들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죠? 그만큼 대중성도 부족했습니다. 또한 지금같이 OTT 플랫폼이 활발하던 시기가 아니었기에 한국에서 애니메이션은 대부분 불법 사이트를 통해 소비되기도 했습니다. 큰 문제였죠. 게임의 경우는 칸코레나 소녀전선 같은 코레류 게임이 인기를 얻기도 했고, 이후엔 프리코네, 붕괴서드 같은 가챠 게임들의 화제성이 슬슬 올라가기도 했지만, 그런 서브컬처류 게임들이 지금처럼 모바일 게임 시장의 주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당시 MMORPG나 리니지 라이크 장르의 게임이 더 유행했죠. 음악 시장에서 서브컬처와 가장 연관이 깊은 J-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대 중반 이후부터 지금은 이름을 다들 아는 걸출한 아티스트들이 활동하긴 했지만 현재만큼의 대중성과 인기를 얻지 못했죠. 이렇듯 그때 서브컬처는 전체적으로 공감받기 힘들고 같이 즐길 사람도 부족하고 그야말로 숨덕할 수밖에 없는 매니악한 문화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 한국의 서브컬처가 격변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20년대라고 하면 무슨 얘기부터 나올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계에 정말 큰일이 나죠. 코로나 시대가 개막합니다. 당연하게도 이 코로나는 전 세계의 사회, 경제는 물론 서브컬처 업계에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관련 행사는 물론 여러 작품의 제작 일정까지 수없이 미뤄지거나 취소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서브컬처 소비 시장에서는 달랐어요. 모두가 집콕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과 최고의 방구석 문화인 서브컬처는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키기 시작했고요. 대중들이 멸시하던 오타쿠 콘텐츠를 또한 점차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꼬를 튼 것은 바로 애니메이션과 OTT였죠. 예능이나 드라마, 영화 같은 기존의 콘텐츠로 부족함을 느낀 대중들이 애니메이션에까지 손을 뻗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OTT 플랫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으며 넷플릭스를 비롯한 여러 OTT들의 수요가 폭증했고, 호황기를 맞은 OTT는 전 세계의 드라마, 영화, 쇼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수급하고 제작하기 시작하는데요. 비영어권 콘텐츠의 경우에는 K-드라마나 인도의 발리우드 영화 등과 함께 대표적인 수익 모델로 떠올랐던 것이 바로 재패니메이션입니다. 이때부터 많은 애니메이션들이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OTT들을 통해 보급되죠. 또한 국내에서는 애니메이션 전문 OTT인 라프텔이 이러한 시기를 맞아 크게 성장하기도 하는데요. 2021년까지 총 300만 명의 가입자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어요. 이렇듯 접근하는 과정이 너무 불편하고 어려워서 보통 불법적으로 소비되던 애니를 대중들이 손쉽게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OTT는 그야말로 애니메이션의 국경과 저작권의 문제를 한 번에 허물었죠. 그렇게 접근성이 좋아지니 OTT를 통해 애니메이션을 접하며 흥미를 느끼는 대중들도 많아지기 시작하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대중픽 애니, 인싸픽 애니 같은 신조어가 탄생한 것도 참 재밌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20년대 초 애니메이션의 상승세는 그대로 극장가로 이어집니다. 코로나 시대의 극장가 얘기를 한다면 이 작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네, 바로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입니다. 코로나로 거의 임종 직전까지 가버린 극장가에 홀연히 나타난 무한열차는 무려 218만 관객을 동원합니다. 20년 전이긴 하지만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 216만, 거기다 코로나 상황이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엄청난 수치인 것이 체감되죠.
그리고 이후 개봉한 주술의 전체로도 애니메이션 치고 꽤 높은 70만 이상의 관객을 기록합니다. 또 그러한 영향과 인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2023년에도 이어지는데요. 두 작품 더 퍼스트 슬램덩크와 스즈메의 문단속이 기어코 2위를 내버리죠. 23년 1월 극장가에 상륙한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일주일 만에 누적 관객수 50만 명을 돌파하더니 총 490만 관객을 동원하고요. 그 바통을 이어받은 3월의 스즈메의 문단속은 6일 만에 무려 100만 관객을 뛰어넘더니 국내 일본 영화 최초로 500만 명을 돌파하고 총 550만 관객을 기록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물론 이런 배경에는 당시에 국내 히트작 영화가 부재했다는 원인이 있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창고에서 2, 3년간 묵혀지다 뒤늦게 개봉한 영화들이 당시의 트렌드에 맞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죠. 하지만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당시 애니메이션의 대중적인 인기가 높아지고 있었다는 점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원인이었을 겁니다. 결국 두 작품은 그러한 한국의 서브컬처 붐을 그대로 방증했죠. 그리고 그렇게 꾸물꾸물 올라오던 서브컬처의 상승세는 애니와 영화 외의 다른 분야까지도 그 범위를 넓혀가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J-팝의 유행 또한 시작되죠. 앞서 설명드렸듯 애니송과 일본 뮤지션 음악 등 J-팝은 보통 소수의 마니아층 사이에서만 향유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심각하던 시대를 지나고 다양한 플랫폼의 체급이 커짐과 동시에 애니메이션을 비롯한 일본 문화의 상승세까지 이어지며 완전히 전세 역전이 되었죠. J-팝 또한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시를 몇 가지 들어보자면 체인소맨의 킥백이나 최애의 아이의 아이돌, 더 퍼스트 슬램덩크와 스즈메의 문단속의 OST 등은 유튜브나 틱톡 등을 통해 퍼지며 정말 이례적인 애니메이션 OST로서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명, 요네즈 켄시, 유아소비, 히게단, 킹루, 유리 등 정말 많은 J-팝 아티스트들의 음악이 SNS를 통해 확산되며 대중들에게 사랑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2023년 이마세의 나이트 댄서는 무려 J-팝 최초로 멜론 톱 100 차트에 진입하고 최대 17위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J-팝의 흥행에서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숏폼과 챌린지 문화입니다. 1020 세대가 중심인 틱톡이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을 통해 J-팝이 유행하기 시작하자 인플루언서와 K-팝 아이돌들도 관심을 보인 것이죠. 그렇게 아이돌이나 인플루언서들이 나이트 댄서나 아이돌 같은 J-팝을 배경음악으로 한 챌린지에 동참했고, 챌린지를 놀이문화처럼 즐기는 1020 세대는 콘텐츠를 끝없이 재생산하며 인기를 얻게 만들었습니다. K-팝 팬덤이 J-팝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효과도 있었죠. 이렇게 마니아 음악, 오타쿠 음악이었던 J-팝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중음악의 한 장르가 됩니다. 서브컬처의 인기, 그리고 플랫폼의 변화가 한국의 대중음악 시장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 것이죠. 하지만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J-팝 같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서브컬처와는 반대로 코로나를 지나며 더욱 탄탄한 오타쿠의 영역을 구축하면서 성장한 시장들도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코로나 시대로 비대면 문화가 부상하며 성장한 시장이라고 한다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분야가 하나 있죠. 바로 모바일 게임입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과 서브컬처의 상승세가 만나며 흥행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현재 서브컬처의 대표주자라고도 할 수 있는 서브컬처 모바일 게임이죠. 먼저 그 신호탄을 터뜨린 것은 2020년 9월 전세계 동시 서비스를 시작한 미호요의 원신이었습니다. 기존의 모바일 게임들과는 다르게 중국 게임사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서브컬처류 게임임에도 AAA급 게임과 유사할 정도의 자본을 투자하며 대성공을 거둔 것이죠. 한국어 더빙과 단독 쇼케이스 개최 등 매력적인 마케팅 전략, 그리고 우수한 스토리와 게임성으로 한국의 유저들을 부담없는 서브컬처의 세계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난 22년도엔 우리의 말달, 일본의 우마무스메가 한국에서 흥행하기도 합니다. 경마의 모에와라는 특이한 콘셉트와 쇼폼 트렌드에 맞는 세로 비율을 차용한 우마무스메는 그야말로 컬트적인 인기를 끌었죠. 출시 한 달 만에 양대마켓에서 매출 순위 1위에 오르기도 합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부터 국산 서브컬처 게임들도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일본어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21년 11월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요스타와 넥슨의 블루 아카이브가 그 성공적인 시작점일 것이고요. 좀 더 지난 23년도의 작품이긴 하지만 시프트업의 승리의 여신 니케도 빼놓을 수 없죠. 두 게임 모두 일본을 위시한 해외 흥행에 성공했고 현재까지 탄탄한 팬덤을 형성하며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서브컬처 게임은 앞서 언급한 애니메이션처럼 높은 대중성을 확보한 시장은 아니지만 오히려 좀 더 좁은 범위에서 더욱 탄탄한 팬덤과 마니아층을 형성하며 크게 성장한 것이죠. 그리고 이와 비슷한 독자적인 팬덤 형성의 사례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서브컬처가 있는데요. 바로 버추얼 유튜버입니다. 20년대의 서브컬처를 이야기하는데 버튜버가 빠질 순 없겠죠? 코로나로 디지털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XR, 메타버스 등의 가상 환경과 관련된 기술들이 주목받기 시작하고요. Z세대 사이에서는 새로운 나의 모습을 탄생시키고자 하는 부캐 문화와 관련 플랫폼들이 유행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많은 기업도 관련 사업이나 기술에 투자하기 시작했죠. 본래 일본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던 버추얼 유튜버가 국내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도 이때쯤부터입니다. 2021년부터 라이브 2D 일러스트나 소위 부스 아바타라고 불리는 VR챗 아바타를 활용하는 버추얼 방송이 늘기 시작하고요. 홀로라이브와 니지산지를 비롯한 외국의 대형 버튜버들도 키리누키 영상들을 바탕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버추얼 시장의 수요가 커지자 이세계 아이돌 같은 버추얼 아이돌이나 스텔라이브 같은 버추얼 엔터테인먼트도 등장하였고 현재까지 화려한 인기를 얻고 있죠. 또 그러한 성공 사례들을 바탕으로 버추얼 휴먼의 형식을 차용한 아티스트, 스트리머, 유튜버 등이 수없이 많이 탄생했고요. 한국은 그야말로 버추얼 레드오션으로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버추얼 유튜브의 흥행 요인으로는 코로나로 성장한 비대면 문화덕도 있고 기존의 캐릭터에선 느낄 수 없던 버튜버만의 매력도 크겠고 서브컬처에 입문하는 대중들이 많아졌다는 점도 있겠지만 저는 발전한 팬덤 비즈니스와 그로 인한 수익성 또한 두드러졌다는 측면도 언급하고 싶습니다. 버튜버만이 가진 특색과 매력은 정말 커요. 그렇게 대중적이진 않더라도 마치 K-팝 아이돌처럼 내가 애정하는 아티스트에게 능동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단단한 코어 팬덤을 형성할 수 있고요. 그러한 팬덤을 통해 비대면 사회 속에서도 음원 발매, 콘서트, 팬미팅, MD 판매 같은 팬덤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순기능들을 아는 버튜버는 높은 인기와 다채로운 매력들을 바탕으로 한국의 서브컬처 시장에서 주요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죠. 이 정도라면 코로나 시대 서브컬처에는 대중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마니아틱한 측면에서도 정말 많은 긍정적 변화와 상승세가 있었죠. 그렇다면 이런 역병의 시대도 옛날 일이 되어버린 현재 한국 서브컬처의 상황은 어떨까요? 또 이런 한국의 서브컬처는 앞으로 어떻게 더욱 성장해야 할까요? 서브컬처가 멸시받던 10년대도 급격히 떠오르던 코로나 시대도 한참 지나고 지금은 2025년이 되었습니다. 서브컬처는 그저 반짝 떠오르는 유행이었을까요? 아니죠. 지금 한국은 꽤나 서브컬처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코로나 시대에 확실한 팬층을 구축한 애니메이션은 현재의 콘텐츠 전쟁이라고 불리는 시대를 보내며 더욱 많은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뿐 아니라 티빙, 웨이브, 왓챠 같은 토종 OTT 플랫폼들도 재팬니메이션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고 있죠. 애니메이션 시청 점유율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시인 J-팝도 한국에서의 체급이 정말 커졌어요. 작년만 해도 다 말하기도 입 아플 정도의 유명한 J-팝 아티스트들이 엄청 많이를 내한 공연을 펼쳤죠. 연말에 개최된 J-팝 페스티벌인 원더리벳 2024에는 사흘간 25,000명의 관객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 아티스트들이 대형 공연장들까지 석권하며 최근 J-팝의 엄청난 인기와 화제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게임 얘기도 잠시 해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20년대 초기 서브컬처 게임들의 성공에 후발주자인 한국 게임들까지 흥행하며 그 수익성이 입증되자 서브컬처 게임 역시 한국에 범람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서브컬처 게이머들이 감당해야 할 세상은 정말 많아졌죠. 피로감을 느끼는 유저들도 생겨날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게임사들이 서브컬처 분야에 큰 자본을 투자하며 게임을 개발하고 있죠. 그렇기에 요즘 서브컬처 게임은 단순히 예쁘고 귀여운 미소녀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신선한 장르와 캐릭터, 유저들과의 활발한 소통, OSMU를 통한 IP 확장 등 다른 게임과의 차별성과 게임의 외부적인 확장도 중요해졌죠. 이에 대해 자세히 다룬 이전 영상도 있으니 관심 있으시다면 시청하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과포화된 것은 버추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아프리카 TV인 숲의 경우는 버추얼 카테고리의 평균 방송수가 반년간 무려 273%나 급증했다고 하죠. 아바타나 관련 프로그램, 버추얼 기술에 대한 정보가 많아지고 다루기도 쉬워졌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진 덕일 겁니다. 또한 버추얼 아이돌의 약진도 요즘 업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게임 엔진이나 모션 캡처를 통해 영상을 제작하고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등 발전한 기술과 콘텐츠를 바탕으로 소중한 팬덤과 마주보며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결과 현재는 대중들은 물론 기업들도 그 가치를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버추얼 시장이 비대해졌죠. 또한 이런 서브컬처 붐 상황에서 하나 더 주목할 것이 있다면 바로 오프라인 경험의 확대입니다. 최근에 홍대 가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마치 일본의 아키하바라 같은 국내 오타쿠들의 성지가 되어가고 있죠. 애니메이트나 애니플러스 같은 프랜차이즈 샵들을 포함하여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가게들까지 덕샵 수십 곳들이 길거리 곳곳에 늘어서고 있습니다.
거기에 메이드 카페나 집사 카페 같은 이색적인 서브컬처 공간들도 최근 많아졌고요. 심지어는 정말 일본에서만 볼 수 있었던 문화인 지하 아이돌도 한국에서 탄생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코로나 시절 어려움을 겪었던 소규모 공연장들도 최근엔 국내 지하 아이돌들의 활발한 대관으로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하네요. 좋은 일이죠. 또한 서브컬처 관련 행사의 수요도 코로나가 끝나고 크게 늘었습니다. AGF나 지스타 같은 대형 행사는 당연하고요. 최근 동인 행사의 관객도 크게 늘면서 코스프레와 2차 창작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도 이전에 비해 많아졌죠. 이렇듯 최종적으로 말하자면 몇 년 전만 해도 그저 오타쿠들의 하위 문화였던 한국의 서브컬처는 시대와 문화, 플랫폼의 탄생, 소비, 변화, 유행을 거치며 마치 주류 문화처럼 떠올랐고 현재는 그야말로 전성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타쿠인 우리들은 이제 이런 물음에 마주해야 합니다. 한국의 서브컬처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성장하고 나아가야 할까요? 이에 대해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제 의견을 제시해보자면요. 서브컬처는 서브컬처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서브컬처, 즉 오타쿠 문화는 왜 서브라고 불리고 있을까요? 바로 모든 사람이 그 코드를 향유하고 또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시를 들자면 소수만 어떤 작품을 좋아하기에, 우리끼리만 그 캐릭터를 좋아하기에 더 재밌게 즐길 수 있고 더 많은 애정을 쏟을 수 있는 문화가 바로 서브컬처라는 것이죠. 솔직히 다들 한 번쯤은 있잖아요. 나만 좋아했던 무언가가 갑자기 인기도 많아지고 대중들도 알아가고 하니까 괜스레 손이 가지 않았던 경험. 홍대병에 제대로 걸린 저는 꽤 많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좋아하지는 않는 무언가를 하필 좋아하는 소비자들은 그 선택에 담긴 애정을 콘텐츠에 대한 높은 충성도와 구매력으로 증명하죠. 저는 이것이 바로 서브컬처의 핵심적인 시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같은 성향을 가진 덕후들끼리 집단을 이룬다면 그 속에서 기분 좋은 소속감 또한 느낄 수 있어요. 예전과 다르게 덕후라는 단어는 요즘 곧 같은 취미와 취향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를 의미하기도 하니까요. 이렇듯 서브컬처가 주는 행복과 재미의 핵심에는 애정도 있겠지만 그것이 비주류라는 점에서 오는 만족감, 그리고 같은 오타쿠인 우리끼리 결속하며 만들어가는 소속감 또한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미디어와 콘텐츠 산업에서 서브컬처는 억지로 메인스트림을 목표하여 발전하기보단 서브컬처를 유지하며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서브컬처의 코드를 알고 즐기게 된다면 소수의 문화라는 서브컬처의 핵심적인 재미와 가치가 약해질 테니까요. 서브컬처 콘텐츠가 큰 대중성을 목표하기보다는 각각의 영역에서 팬덤과의 유대를 구축하며 성장하는 것이 서브컬처의 가치를 더욱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나아간다면 이렇게 서브컬처가 대중화되고 인기가 많아지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문화가 오래오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들의 덕질도 훨씬 다채롭고 재미있어질 것 같고요. 한국의 서브컬처가 더 즐겁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재밌으셨거나 주제에 관심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점 매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재밌는 콘텐츠와 뜨억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